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전 세계가 위기로 휘청일 때 오직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초격차 기술과 시스템으로 강대국들을 충격에 빠뜨린 상황. 제가 한국에서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진실이었는데요. 그 충격적이고 궁금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과학 전문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에밀리 카터라고 합니다. 직업은 저널리스트이고 전공은 에너지 공학이죠. 저의 방송은 전 세계의 기술 트렌드와 과학 이슈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에너지 기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저희 방송을 청취해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 동부 전역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그 혼란의 현장을 저희는 실시간으로 다뤘고 수많은 과학자들과 토론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중 한 청취자분이 보내온 짧은 제보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왜 한국은 정전이 없나요? 한국요? 저도 한국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BTS, 기생충,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덕분에 미국에서도 한국은 꽤 유명하죠. 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이 언급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전이 없다라니요. 그건 마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들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아는 과학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없다는 건 숨기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제보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 도착했어요. 하나둘 늘어나다 어느새 수십 건이 넘었고 저희 제작진들도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건 새로운 스캔들의 조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제 직업상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지 않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린 그 순간부터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했고 무엇보다 조명이 환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일부 지역은 어둠 속에 있는데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고속도로와 도시의 불빛은 마치 어느 광고 영상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용일 거야. 관광객을 위한 외피에 불과해.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며 서울 도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나와 거리로 나섰을 때 제 시야를 가득 채운 건 사람들과 차, 그리고 그 위를 감싸는 수천 개의 불빛이었습니다. 신호등은 정밀하게 작동했고 전기차 충전소는 줄지어 있었고 거리엔 단 한순간도 어둠이 닿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남기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직업적 자존심에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진짜일 수도 있는 건가? 하지만 바로 이때 저의 자만심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아냐, 뭔가 있을 거야. 이건 겉으로 보이는 것 뿐일지도 몰라. 다음날 아침 저희는 한국전력기술연구소에서 일하는 이지수 박사와의 인터뷰를 위해 경기도의 한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이 박사는 저보다 젊어 보였지만 에너지 시스템 분석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만난 그녀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질문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답변했고 한국전력망의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마디를 남겼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긴장했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한국이 정전이 없는 나라라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조금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제 안에서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저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취재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제 진실을 확인하러 나섭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였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들은 저를 정신없이 몰아갔습니다. 뉴욕에서 겪었던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도시의 리듬과는 달리 서울은 마치 정밀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지하철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도착했고 거리의 신호등은 마치 어떤 인공지능이 전체 교통을 지휘하듯 정교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겉모습에 속지 말자. 진짜 이야기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공식 취재는 분당의 스마트그리드 통합관리센터였습니다. 최신식 건물 안으로 들어선 순간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디지털 스크린엔 한국 전역의 전력 흐름이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어 있었고 AI 기반의 전력 수급 조절 시스템이 구동 중이었죠. 이곳은 우리나라 전력망의 심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수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요를 예측하고 피크타임에는 자동으로 분산, 발전소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작동시켜 균형을 유지하죠. 말로만 듣던 이론이 눈앞에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는 약간의 자존심 상함을 느꼈어요. 저 역시 에너지 공학을 공부했고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바 있지만 지금 한국이 구현해낸 시스템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라는 제 질문에 이지수 박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발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예외가 있다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예외는 공개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말은 제 마음 한가운데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공개되지 않는다는 말, 즉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뜻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기술자의 냉정함이 아닌 무언가를 짊어진 사람의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취재지는 태안 앞바다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였습니다. 헬기를 타고 이동한 그곳은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바다 위에 우뚝 솟은 풍력 터빈들이 정렬된 모습은 그 자체로 현대기술의 상징처럼 보였고 하늘에서 바라본 해상발전소는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한 폭의 수묵화 같았어요. 현장 관리자와의 인터뷰 중 인상 깊은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기술이요? 솔직히 말해 아직 효율은 많이 부족해요. 채산성도 낮고 유지비는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게 많거든요. 실제 성능보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말은 마치 누군가 귀띔하듯 툭 던지고 간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늦은 밤까지 호텔방에서 한국의 전력 사용 데이터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료 연구자에게 원격으로 자료를 보내 정밀 분석을 부탁했고 잠시 후 그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에밀리, 이거 이상해. 특정 시간대의 데이터가 명백히 삭제됐어. 이건 자연스러운 공백이 아니야. 의도적으로 비워진 구조야. 순간 저는 뒷머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찾은 건가요? 한국의 전력 시스템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사실은 정밀하게 관리된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조금씩 실체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지수 박사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그녀는 빠르게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박사님, 이 데이터 말입니다. 여기 시간대 전력 소비 기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기자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 것 같네요. 그걸 알아내셨군요. 이건 뭔가 숨기고 있는 겁니까?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전을 막기 위해 정전을 숨기는 방법도 고민해 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한낮의 번개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일종의 블랙존이 있습니다.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실험 구역 또는 제어 가능한 정전 구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녀는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아니, 말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저에게 그날의 대화는 한편의 추리소설처럼 남았고 그 중심엔 보이지 않는 정전이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이걸 방송에 그대로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취재를 위해 시간을 들릴 것인가. 제 직업정신은 언제나 진실을 향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어딘가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나라의 빛이 단지 기술이 아닌
어떤 철학과 의지의 결과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한국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어둠을 관리할 줄 아는 나라다. 이제 저의 취재는 기술을 넘어서 의도된 침묵이라는 영역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끝까지 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블랙존에서 본 것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은 마치 과학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소설 속 장면처럼 보였거든요. 그 구역은 지하 깊숙한 곳에 존재하고 있었고 표면상으로는 폐쇄된 산업단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마치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듯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각자 터미널 앞에 앉아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고 곳곳엔 감시 카메라와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선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질문에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에너지 잔존율 제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구역의 전기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소멸시키는 기술입니다. 소멸이요? 전기는 변환되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기존의 물리법칙 안에서라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에서 뼛속 깊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존 과학의 법칙을 벗어난 기술.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닌 과학적 윤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머문 시간은 불과 2시간이었지만 저는 이틀쯤 머문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나오면서 머릿속은 수천 가지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고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실험을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의 장소에서 주어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 정부 청사내 비공식 미팅룸. 고위급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저를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척 침착했지만 눈동자에선 경계심이 읽혔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본인이 보신 것에 대해 보도를 하신다면 세계가 들썩이게 될 겁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과학적 진실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본 그 기술은 단순한 에너지 효율이 아닌 새로운 국제 패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패권을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그 다음은 이겁니다. 만약 기자님이 이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다면 단지 진실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외교적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 직업적 신념을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믿음은 제 존재의 근간이었고 지금까지 그 신념 하나로 수많은 위협과 압박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진실이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 저는 혼자 광화문 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대화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살아가는 이 도시의 풍경 속에서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 걸까? 이 완벽한 시스템을 흔들어야만 할까? 그날 밤 이지수 박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진실을 감추는 데 동조하나요? 그녀는 한참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는 이 기술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우리가 미래를 지켜낼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가 먼저 이 기술을 갖게 된다면 한국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IMF 때처럼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언제나 무겁지만 이번엔 그 무게가 한국과의 역사와 국민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닌 구조적으로 접근한 이야기. 저는 보이지 않는 정전에 대한 기술적 해설과 함께 블랙존의 존재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정전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정전이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설계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둠을 통제하는 방법을 택했죠. 방송을 마친 후
전 세계에서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부러워했고 동시에 이면의 통제 방식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가 블랙존에서 본 진짜 이야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묻었습니다. 이지수 박사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론 빛보다 더 강한 에너지예요. 하지만 너무 밝은 빛은 눈을 멀게 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밝혀야 한다고 믿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공개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론 침묵이야말로 세상을 지키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방송을 마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마음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 저는 과연 진실을 밝혔을까요? 아니요. 저는 진실을 선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던 도시의 빛, 통계 속에서 사라진 정전의 흔적, 그리고 침묵을 선택한 과학자들.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저는 결국 사람을 봤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에 펼쳐진 구름은 마치 흰색 장막처럼 보였습니다. 그 장막 뒤엔 제가 남겨두고 온 도시가 있었죠. 어둠 없는 빛이 넘치는, 그러나 침묵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 JFK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문화적 충격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터미널, 무표정한 사람들, 늦게 도착한 수화물.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 곳곳이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조명들. 어쩌면 이 모든 혼란이 그리웠던 적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 PD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 방송에 주목하고 있어요. 후속편 가야죠. 그러나 저는 마이크 앞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크립트는 완벽했지만 제 마음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빛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빛이란 단지 밝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품고 있을 때 더욱 빛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글은 수많은 리트윗과 댓글을 남겼고 한국 네티즌들은 다시 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기자도 팟캐스터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여행자로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강남의 고급 호텔이 아닌 북촌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숙소를 정했어요. 낡은 나무문과 돌담길, 마루 위에 놓인 작은 책장. 그곳에서 저는 기술의 한국이 아닌 사람의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한산한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외국인인 저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말했어요. 날씨 추운데 따뜻한 거 드셔야죠. 여긴 내장국밥이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손님이 아닌 돌아온 누군가처럼 맞아주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또 올 거죠? 다음엔 돼지국밥 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다시 올게요. 이런 작고 따뜻한 순간들이 저를 진심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밝혀내려 했던 것은 거대한 음모도 숨겨진 기술도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진실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폭로자가 아닌 기록자로서요.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정전 없는 나라 한국. 그 말 속에는 단지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감추고서라도 남에게 빛을 주고자 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사람이 만든 기술이 아니라 기술 속에 숨겨진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방송은 예상 외로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 우리나라도 이런 철학을 가질 수 있을까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어느새 제 팟캐스트는 기술보다 사람을 말하는 방송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이지수 박사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기자님이 이 모든 걸 밝혀버릴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자님 덕분에 이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침묵에만 기대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진실은 숨기면 어둠이 되고 나누면 빛이 되더군요. 그 말은 제 내면에서도 반짝이는 어떤 빛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점점 멀어졌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 빛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번엔 기자가 아닌 이 도시의 빛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남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빛의 끝에서 제가 본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술이 아닌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정전 없는 나라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정전 없는 나라 한국.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기술이냐 윤리냐, 침묵이냐 폭로냐. 이지수 박사와 제 선택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